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1세션 사회를 맡은 윤덕용입니다. 이렇게 통일, 북한 문제를 꺼내기도 사실은 어려운 작품의 상황에서 이 조정훈 위원님께서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통일과 북한 관련되는 이야기,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게 된 것이 결국은 이 진보 보수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저 사람이 내 편이냐, 저 편이냐 이거 가지고 컨텐츠는 보지도 않고 저쪽 사람이다 그러면 무조건 반대하고 이쪽 사람이라고 하면 컨텐츠도 보지도 않고 무조건 찬성하고 이런 퇴행적인 구조가 어쩌다 보니까 조금 생겨나서 이런 이 건설적이고 꼭 필요한 논의조차 방해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조정훈 의원님이 또 새로운 길들을 모색해야 되는 노력을 지속하시고 계시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행사를 주최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간이 좀 지체되고 있어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세션 주제는 21세기 통일한국 경제 모델 건설 부제로 헥시트. 아까 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브렉시트, 그렉시트 얘기는 들어봤지만 헥시트는 저도 오늘 여기서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안유아 교수님 중국 쪽의 전문가신데 처음 들어보시죠? 이 문제가 사실은 저희들한테 새로운 기회를 홍콩의 변화가 주고 있는데 과연 그 기회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기회를 활용한다면 통일과 연계해서 우리가 새로운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이런 취지에서 이 주제를 기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럼 이 행사 소개지에 보면 이미 벌써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금융허브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우리한테 긍정적인 요소들이다라는 것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오늘 전문가들 모셔서 듣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소개해 주셨지만 성함만 간략하게 오늘 1세션 패널 토론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 나오셨고요. 정태용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김동호 중앙일보 경제연구소장 겸 논설위원님 나오셨고요. 안유화 성균관대학교 전국대학원 금융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저희들이 오늘 패널 토론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들을 사전에 준비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국제금융허브 비전이 과연 우리한테 필요한가? 노무현 정부 때도 이미 이 논의가 되었었고 국책 사업으로 진행이 된 바 있는데 그러면 그때 그 사업은 어디로 갔으며 지금은 어떤 상황에 있는가? 그리고 국제금융허브를 만드는데 거점 도시로서의 서울이 과연 적절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홍콩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국제금융 거점 건설을 추진한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그리고 통일과 연계해서 이 국제금융시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통일 시대에 만약에 우리가 국제금융 허브를 가진다면 더 나아가서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가 모색할 수 있을지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점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뭐 이제 경제 성장론, 발전론 한 사람이라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이제 경제학 할 때 보면은 금융산업, 금융시장이 발전하면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는 게 이제 90년대부터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질문하신 내용은 이제 국제금융 허브가 필요하고 당연히 이제 할 수 있으면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고 이제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지금 요즘 그 홍콩 사태가 벌어지면서 일본도 아까 헥시 개념식으로 이제 홍콩 지금 물론 동경이나 오사카가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긴 하지만은 그 홍콩 그 영향력을 흡수하려는 지금 일본 정부 자체의 이제 다양한 정책들이 이제 많이 실시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우리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요.
근데 이제 과거에 저는 이제 그거 이제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근데 가능한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한 퀘스천 마크입니다. 특히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은 뭐 이제 북한 관련된 것도 있겠지만은 그걸 떠나서 지금 한반도라는 거기에서 이제 왜 가능하지 않을까? 뭐 가능하지 않을까라기보다는 가능은 한데 지금의 한국의 상황에서는 현실적이지 않다. 그러려면 과연 해야 될 과제가 뭐냐인데, 제일 많이 지금 인용되는 게 우리가 글로벌 파이낸셜 센터 인덱스라는 데를 보면은 여러 가지 지표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한국에서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지금 그 어려운 이유 중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제도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인 측면이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아직까지는 금융산업을 비롯한 서비스 산업에 대한 마인드가 아직은 굉장히 멀어져 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금융시장이라 그러면 우리가 자본주의 꽃이라 그러잖아요. 자본주의 꽃이라 그러는데 그거 왜 되지 않는가를 보는데, 자본주의 꽃이라 그러는데 이 글로벌 인덱스의 15위 안에 보면 중국의 상하이, 북경, 샌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왜 거기가, 중국은 자본주의 꽃이 아닌데 왜 자본주의 꽃이라고 하는 그 금융산업의 그 센터들이 세계 15위 안에 드는 지역이 세 군데나 중국이 들어가 있을까? 홍콩까지 하면 뭐 4개까지 가죠. 근데 그거는 우리는 상당히 질문을 던질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그 국가가 자본주의가 발달한다는 거하고 어느 지역이 자본주의 발달 꽃이라고 하는 금융센터가 형성되는 거하고 좀 다른 문제다. 그럼 그것이 과연 어떤 정책들이 돼야 되는가는 이제 뭐 뒤에 좀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서요. 좀 차분차분 하겠습니다. 오늘 첫 세션의 주제가 지금 이제 서브로 나누니까 금융화부터 있고 뒤에 이제 북한하고 관련된 통일준비, 국제금융. 이제 저는 아무래도 두 번째 주제가 더 저한테 맞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첫 번째 서브 주제인 금융허브의 비전이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할 수 있는가? 이거는 강 교수님하고 비슷한 입장인데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면, 지금 북한이라는 통일시대라는 거를 해서 한국의 역할이 둘로 좀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퍼블릭 섹터에서 공공 부분에서 해줘야 되는 금융이 있고, 또 민간 부분에서 해줘야 되는 금융이 있는데, 홍콩으로 상징되는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얘기되는 거는 아무래도 민간 섹터겠죠. 그리고 규모도 훨씬 더 클 거고요. 근데 우리 조 의원께서도 이제 6개월 전에 이제 입장이 바뀌셨지만, 그 전에 이제 올해 하셨던 소위 그 다자 형태의 국제 금융, 세계은행이라든가 뭐 아시아개발은행이라든가 또 지금 중국이 주도했던 이게 뭐 개발은행의 성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AIIB라고 하는 이제 투자은행인데, 이제 이런 데가 아무래도 먼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런 데하고 굉장히 크다고 하는 이 민간 금융 허브하고 어떤 역할을 상호 할 건가라는 관점에서 이제 본다면 한국, 서울이 당연히 더 필요하죠. 북한이라는 팩터까지 고려하면. 할 수 있는가는 지금 좀 찬찬히 찾아봐야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홍콩의 지금 저런 그 엑싯이 중국이라는 큰 나라가 아무 생각 없이 저거를 저렇게 했을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안 교수님이 이따 좀 더 말씀 주시면 저도 좀 배우겠습니다만,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막연하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홍콩이라는 그 영미 서구 시스템이 있는 게 불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걸 통해서 자기네들이 흡수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거는 광동입니다. 광저우가 지금 굉장히 모르겠습니다. 상해보다 커질지 작아질지 모르겠지만 광저우에 지금 중국이 새롭게 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나름대로 홍콩을 일부 흡수 자기네 형태로 하겠다고 하는 의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당연히 중국 정부로서도 이 큰 파일을 놓치려고 하지 않을 거고, 이제 그런 다이나믹스 속에서 봐야지 홍콩이 빠지니 이게 일본으로 갈지, 지금 시드니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시드니로 갈지, 이게 어떻게 하면 서울로 올 건지, 이건 너무 좀 단편적인 그 접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민간 부분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뒤에 이제 통일하고 해서 MDB나 무슨 개발은행 공적인 거랑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다이나믹스가 되게 좀 복잡하지 않을까 싶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게도 우리는 뭐 그런 준비가 많이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거의 이제 20년 전인데요. 18년 전인데 그때 남도구 그 전 총리 이분이 한국의 그런 뭐 진념이라든지 그 과거의 그 이제 우리 산업화 시대의 그 주역 공무원들을 다 데리고 퇴직한 다음이었는데 하와이에서 일주일간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뭐냐면 동북아 그 물류 허브 구축 똑같습니다. 지금이랑 이 판박이거든요. 사실은 물류하고 금융 허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때 뭐 그런 노력을 굉장히 해왔습니다. DJ 정부 때죠. 예, DJ 정부 때고 그 보고서를 또 정부에 다 냈습니다. 냈는데 진척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천공항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런 인프라 갖고 있는데요. 이게 금융하고 상당히 판박이인 것이 그 당시에 그 포럼을 하면서 북미 유럽 그 400개 다국적 기업 조사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다국적 기업이 고객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와서 뭐 물류 창고를 짓는다든지 여기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물어봤더니 무슨 뭐 유럽이나 뭐 유럽의 네덜란드라든가 이런 거는 뭐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 없고 이제 동북아시아인데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 이 경쟁자입니다. 여기보다 기본적으로 이제 물론 우리 인천공항이라는 변수가 있지만은 그 이외에 여러 그 후방 그 인프라가 부족하다. 어떤 뭐 사무 서비스 인프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부족해가지고 거기서 그분들이 그 400개 그 다국적 기업이 이제 동북아 물류 허브가 되려면은 한국은 이렇게 돼야 된다 해서 10가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요청을 했는데 뭐 교통 연계성, 뭐 시장 접근성, 투자 절차의 원스톱 서비스,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금융산업의 육성, 그게 다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전후방으로 법인세 인센티브, 인건비 등 뭐 요소 비용, 외환 및 그 금융 환경, 정비, 외국어 능력 및 노동력, 자유무역지대, 뭐 이런 그 과거에 이런 그 노력이 있었는데 굉장히 판박이고 여기서 많은 시사점이 이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또 토론에 나가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이 자리에 초청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었네. 저는 그 나머지 인생의 꿈이 있는데요. 북한이 혹시 모르겠어요. 제가 사는 동안 통일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북한에 가서 거래소를 같이 만들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중국도 사회주의에서 시장 경제를 왔고 그래서 전진적인 개방을 해왔고 그런 경업들이 중국에 가장 필요할 것, 북한이 가장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국에서 제가 미국식 우리가 익숙한 자본주의 이런 시스템을 경험했기 때문에 좀 더 경험을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이 주제에 관해서는 지금 주제를 이렇게 나누어서 해서 어떻게 이렇게 분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사회자님께서 질문한 첫 번째 그 요점이 필요한가? 그러면 이 질문이 왜 나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제가 한국에서 느낀 거는 한국에서 금융이라는 개념이 어떤 제조업을 서포트하는 부속 개념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필요라는 질문에 맞추면 우리가 해답해야 되는 질문은 금융이라는 게 부속 산업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 하나의 우리의 주도 산업으로서 육성을 해가지고 당연히 인프라 개념도 들어가겠지만 그보다도 금융에서 우리의 GDP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을 키우는 건가. 영국 같은 경우에는 GDP의 주요 구성이 금융산업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경제도 그러한 그 구성을 산업 구조 조정을 통해서 그 GDP의 구성을 바꿔가야 되는 거지. 이러한 질문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금융과 제조는 같이 가야 되고요. 금융이 없으면 제조는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글로벌 경제로 가는 가장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금융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기업들은 국제 기업이 많잖아요. 우리 삼성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지난번에 그 돌아가신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굉장히 뭐 주목할 만한
말씀이 많으신데 그 중에 인상 깊었던 게 뭐 기업은 일요, 관료는 여기서 이런 말씀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뒤에 거는 생략할게요. 그래서 그 인상 깊은 거는 기업은 일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인 오피니언은 한국 기업이 이제는 인류로 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중국 기업이 지금 4류, 3류에서 2류로 오고 있고 어쩌면 어떤 부분은 또 인류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이 미래 글로벌 한국은 외향적인 경제잖아요. 그러면 한국 기업이 세계 인류가 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기약하기가 힘든데 한국 기업은 제조업이 세계 인류로 가야 됩니다. 근데 세계 인류로 가려면 금융이 세계 인류로 가야 돼요. 왜? 금융이라는 건 글로벌 경제로 가는 가장 통로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인식을 이렇게 갖고 있냐가 저는 굉장히 퀘스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그 홍콩 이슈가 나왔습니다만 만약에 한국 기업들이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삼성전자가 만약에 세계 무대로 삼성이 만약에 세계 무대로 진출하지 않았으면 오늘의 삼성은 없었을 겁니다. 지금 삼성 매출이 85%를 해외에서 만들거든요. 근데 본사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세금을 여기서 납부하는 거잖아요. 15%만 국내에서 합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자면 삼성전자가 85%를 국내에서 하고 15%를 해야 한다면 오늘의 글로벌 삼성 기업은 없고요. 경쟁력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국내 시장은 그냥 한계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금융을 맞춰서 끼워 맞춰서 대비를 해보면 한국 금융기관들은 놀랍게도 지금 매출의 10% 이상을 해외에서 하는 금융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요. 한국 금융기관들이 매출의 10% 해외에서 안 나간다는 거는 앞으로 50년이 100년이 지나도 한국에는 영원한 국제금융기관이 안 나온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이제는 한국 금융기관들이 매출이 거꾸로 이렇게 해야죠. 매출이 85%를 해외에서 하고 15%에서 한국에서 해야 한국 금융기관들이 국제금융기관이고 한국이 국제금융기관이 돼야 한국 기업들이 인류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국 기업이 지난번에 제가 한국 바이오 업체가 여기 상장한 기업이에요. 근데 4천억이에요. 시가총액이. 근데 이 기업이 에이즈를 치료하는 회사인데 그쪽에 기술이 굉장히 우수한가 봐요. 그래서 중국의 제2대 제약업체가 찾아왔어요. 근데 거기 주주들이 VC하고 PE들이에요. 주로 이 회사 쪽에. 근데 중국 업체가 와서 제안한 게 뭐냐면 야 중국에다 같이 합작 회사 만들자. 이랬더니 그 주주로 있는 VC, PE들이 다 반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중국을 어떻게 믿고 하냐. 결국 중국이 처음에는 합자지만 나중에는 다 뺏어간다 해서 반대해서 못했대요. 그래서 돌려보냈는데 후에 또 찾아와서 하는 말이 그러면 라이센싱을 해달라 이랬대요. 그래서 오케이 라이센싱을 해줄게 해서 중국 시장을 해줬대요. 근데 그 회사가 중국의 그 라이센싱한 기술로 회사를 만들어서 이번에 상해 거창반에 상장을 했는데 2조입니다. 2조 몸값이. 근데 본래 기술 갖고 있는 이 기업은 한국의 본사잖아요. 그 본사도 아니고 그냥 한국 회사가 4천억이에요. 근데 만약에 거기 지분을 50% 가졌으면 1조를 가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 VCP들이 이런 뒤떨어진 생각 때문에 이게 한국 이 업체가 만약에 중국에 갔으면 자기 몸값이 지금 시장 7월 며칠에 상장했거든요. 그게 10조 되고 20조 돼요. 그럼 우리 여기 국민들이 부가 그렇게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금융이 따라가지 못하면 한국 제조업들이 이렇게 자기 몸값을 10배, 20배 높일 수 있는데도 못 높인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필요한가란 질문이 보다도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홍콩 문제에 관해서는 두 번째 주제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까 초반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글로벌 파이낸셜 센터 인덱스를 보면은 그게 이제 그 주요 이제 거점 도시들의 어떤 센터의 그 역할을 이런 거에 주는데 보면은 크게 보면은 비즈니스 인바이러먼트라는 지표가 있고 휴먼 캐피탈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그다음에 파이낸셜 섹터 디벨롭먼트, 그다음에 레퓨테이션 이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15위까지를 보면은 중국의 이제 그 뭐 홍콩이라든가 베이징, 상하이, 셴젠이 한 3개, 4개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15위 안에 물론 전반적으로 우리가 뭐 30위권으로 되지만 이 15위 안에 드는 게 우리는 서울은 없어요. 서울, 부산. 근데 이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게 왜 휴먼 캐피탈도 굉장히 우리 좋다 그러는데 이 센터의 기준이 되는 어떤 15위 안에도 못 드는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요. 뭐 제도는 당연히 그렇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왜 안 될까라는데 우리는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대부분 이게 이제 여론 서베이를 해서 만든 지표지만 이게 1년에 2번씩 발표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뭔가라는 당연히 필요는 한데 왜 안 될까라는 부분인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제도적인 측면. 그 제도적인 측면 뭐 세금 문제도 있고요. 세금 문제도 있고 뭐 노동시장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그 금융 규제라고 생각을 해요. 금융 산업이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 시장을 뭐 이제 하나의 그 자금 중개 기관으로 생각을 많이 하지만은 최근의 경제학은 이제는 그걸 하나의 부가가치를 일으키는 하나의 추가적인 기능하는 그 첨단 산업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뭐 이제 산업과 산업을 연결시켜지는 중개기관 역할도 하지만 독자적인 부가가치를 만드는 산업이다라는 걸 봤을 때 이 우리나라의 이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는 뭐 이거는 뭐 아주 오래된 얘기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특히 금융산업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이제 그 포지티브 규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금융 상품을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금융 허브가 되려면은 굉장히 최고의 첨단 산업, 첨단 아이디어를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만드는 건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헌법 자체가 포지티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금융산업에 새로운 금융 상품들이 나올 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포지티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네거티브를 했을 경우에 문제점도 있지만은 이제 그 전반적으로 저는 이제 규제 부분이 제일 강하다. 그다음에 가장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그 서비스 산업에 대한 인식이에요. 금융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교육, 의료, 관광 뭐 제가 이제 고향이 제주도라 가지고 관광 산업 맨날 관광 산업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관광지에 케이블카 하나 없습니다. 뭐 높은 데든 낮은 데든. 그러면서 무슨 관광 산업 그러니까 관광 산업, 교육 서비스 산업을 하려면 서비스 산업을 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고 거기에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 즉 관광지면 관광지로 오는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관광지를 만들 테니까 니네가 와라 그러면 절대 올 수가 없다는 거죠. 금융산업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금융산업도 보면은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부산으로 금융허브를 옮기잖아요. 금융시장. 그럼 부산, 서울도 안 되는데 부산이 되겠습니까? 이런 인식 자체가 서비스 산업은 100% 다 이 소비자 중심, 그 수요자 중심이라 해야 되지 공급자 중심으로는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 인식이 우리나라는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금융만이 아니라 교육, 의료, 관광, 지식 서비스 산업 전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당연히 해야지만은 굉장히 멀다라고 하는 게 제도는 고치면 되거든요. 고치면 되는데 이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은 굉장히 저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브 주제가 국제금융 거점으로서 서울의 조건과 현실, 그 다음에 전략과 실천 방향인데 지금 강 교수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뭐 제가 다시 또 얘기할 필요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번 그 반대로 저희 금융시장의 그 관행을 한번 보면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못한다. 금융하고 얘기해 보면요 맨날 제도 타령만 해요 사실은. 근데 그네들 관행은 어떠냐? 물론 거기 제도에 따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금융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금융 서비스로서 우리 안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나 강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금융산업에 제일 꽂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금융을 통해서 파이낸싱을 통해서 어떤 비즈니스나 산업을 지원해주고 거기에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가치를 높여나가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아까 글로벌 파이낸셜 인덱스에서도 한 요소로 들어가는 인프라인데 저는 자꾸 이제 이 한반도 우리 원코리아 뭐 북한 뭐 이제 그거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인프라 관련된 금융을 어떻게 할 거냐는 지금 하는 거랑은 조금 더 다른 차원의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프라는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스인데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국내 금융기관이 은행권이든 제2금융권이든 할 수 있느냐? 현재 조건에서 제가 보기에 못합니다. 못한다고 제가 단언을 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지금 이분들의 인식이나 관행, 이걸 내가 왜 하냐? 리스크 테이킹을 내가 왜 하냐? 제가 7년 전에 한국에 이제 아시아개발은행에 있다 들어와서 뭘 했었냐면요.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사람들하고 우리 국내 금융 사람들하고 모여서 그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대한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모든 은행이 다, 아이고 교수님, 그거 모르고 하시는 얘기인데, 아니 정부에서 혹시 개런티 해주면, 내가 베트남 나가서 사업을 실패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면 혹시 생각을 해볼까? 근데 그런 생각이 지금도 저는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금 뭐 아주 조금 일부 은행들이 해외 나가서 특히 개도국에서 조금 하지 않습니까? 신한이나 몇 개 은행이. 근데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대한 자신감도 없을 뿐더러 기존의 관행이 아이고 이거 뭐 리스크 테이킹은 전혀 안 하는 소매업만 해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국제금융 허브로서 서울의 역할이나 한국의 역할을 하려면 인베스트먼트 뱅크에 대한 그 저희의 훈련, 연습 이거 좀 빨리 많이 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죄송한 얘기지만 조건이 좋아져서 우리 지금 모두가 바라는 북한 시장이 열리고 북한이 개발이 되고 원 코리아서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했을 때 과연 한국이 얼마나 프로젝트 파이낸스 같이 해서 개발할 수 있을 거냐, 주도해서. 저는 이렇게 뭐 좋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되고 있으니, 북한하고 뭐 얘기도 안 되고 뭐 하고 있으니, 이럴 때 우리 기초 체력을 좀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개도국 가서 좀 실패도 해보고 또 성공도 해보고 그러면서 뭐가 잘못됐는지도 배워나가는, 특히 제가 보기에는 뭐 이 금융 지금 산업을 통해서 서비스를 만드는 부분은 좀 더 낙후돼 있긴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프로젝트 파이낸스 쪽에 인베스트먼트 관행을 지금 국제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주도해 나가고 이런 거 충분히 해야 될 시점이 됐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여기 우리 크게 써놓은 이거 지금 얼마나 한국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두 세 번째 거를 단계적 전략적으로 본다면 우선 프로젝트 파이낸스 쪽에 좀 체력을 먼저 좀 키우자. 그거보다 더 어려운 부분은 조금 나중에 하더라도 그렇게 좀 접근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뭐 저 굉장히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주도 산업의 그 이제 그 키워드, 예,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굉장히 필요한 접근입니다. 이제 그 영국이나 뭐 뉴욕 같은 경우는 그 산업이거든요. 뭐 더 시티 그 안에 금융회사가 5천 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근데 그건 계기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두 번째 토픽이 이제 그런 뭐 여건과 뭐 조건인데요. 그게 뭐 저도 뭐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문가들이 계신데 그 과거에 그 런던에 큰 이제 화재가 났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재보험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또 뭐 유럽이라는 게 이제 국경이 없으니까 이제 그 여러 그 재보험 수요도 많았겠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산업으로 형성됐는데 뭐 뉴욕 맨하탄 말할 것도 없고 아시아의 그 싱가포르나 그 홍콩 이쪽에 보면은 지정학으로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어떤 위치적인 지정학뿐만 아니라 그 사회 문화적인 그런 요소가 또 있습니다. 보면은 그 뉴욕, 런던, 그 홍콩, 싱가포르는 결국은 사실은 이게 그 백인들이 와서 합니다. 사실 그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영어가 뭐 된다든지 이런 그 사회 문화적인 환경이 좀 필요한데 또 앞에 그 말씀하신 거 보면 그 포지티브 금융 시스템이 이제 네거티브로 이제 가야 된다. 굉장히 그 타당한 말씀입니다. 뭐 그런 전제에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 현실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다. 한국에서는 그 세 가지인데요. 우리 안유아 교수님이 이제 그 무슨 이건희 그 회장님 말씀 하셨는데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칼럼을 한번 썼습니다. 제목이 제가 그래서 기억이 났는데 정치는 여전히 사류에 머물고 있다. 예. 정치는 지금도 사류다 이렇게 뭐 직설적으로 쓰고 싶은데 조금 돌렸습니다. 그나마 최대한 돌린 게 이제
돌리고 돌린 게 이제 정치는 여전히 사료에 머물고 있다. 이게 왜냐면 이제 그게 가장 상부에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금융 감독 시스템이거든요. 금융 감독 시스템이 이제 이 금융감독원이나 뭐 금융위원회 똑똑한 사람들이 많겠죠. 이거를 포지티브, 네거티브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야 이제. 정치권이 간섭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 하고 또 그 밑에 있는 그런 일반 시장의 뭐 금융 회사들은 또 아무것도 못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하나까지 다 지도를 하니까 이제. 심지어는 어떤 그 규정이 없는 것도 창구 지도 그래갖고 전화 한 통하면 다 되거든요. 뭐 그런 식이고. 그래서 이 결정적으로 저기 뭐냐면 이번에 라임 옵티머스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 갖고 한국은 그 헥시트의 혜택을 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당분간은 거의 없다. 왜냐면은 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파이낸셜 타임스에 한 사나흘 전에 기사가 나오는데 제 눈길을 확 잡았습니다. 이제 제목이 뭐냐면 사모펀드가 그 한국의 그 금융 감독 무슨 시스템을 흔들고 있다. 스캔들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인프라를 많이 얘기해 왔는데 그런 관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전한 그 금융 관행. 프루덴셜 그 프랙티스 이게 그 건전한 금융 감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그 한국에는 이런 것이 전혀 작동이 안 된다는 걸 만천하게 드러냈습니다. 돈이라는 거는 그 안심하고 이제 맡겨야 되는데 이 한국에는 보니까 이게 뭐 무슨 뭐 어떤 그 정치권 뭐 그리고 행정부 이런 관료들이 감독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그 같이 연계가 돼가지고 그 무슨 뭐 로비 자금이 왔다 갔다 하고 뭐 검찰에 뭐 거대한 그 수사를 받고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금융 감독 그 시스템이 굉장히 지금 그 낮은 수준이 되어 있다. 또 하나 뭐냐면은 세 번째로는 이제 제가 규제 말씀드렸고 금융 수준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는 그 전문가. 그러다 보니까 그 한국에 우수한 사람들이 외국 가서 공부를 해갖고는 IB 말씀하셨는데 한국에 못 들어옵니다. 이제 직장이 없으니까 전부 다 어디 뭐 떠돌고 이제 뉴욕에는 가기 어렵고 하다 보니까 뭐 홍콩이나 싱가포르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홍콩도 가기 지금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런 그 어떤 그 전문가를 그 인재를 키우는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과거에 그 중국도 이제 그 산업화하고 할 때 미국에서 전문가를 데려왔거든요. 한국은 그 앞에 한국의 모델이었죠. 한국도 많이 데려왔거든요. 근데 우리의 그 한국의 전문가들이 많은데 한국에 못 들어오는 현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들어오는 그 불확실성 세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정치, 두 번째 금융감독 시스템인데 세 번째는 안보 리스크. 안보 리스크. 이거는 왜냐면 다른 그 경쟁 지역 그 대비로는 굉장히 불안하다. 지금 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이제 그 어떤 통일 대비의 그 금융업인데 뭐 당연히 우리는 그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현실은 굉장히 적하기 때문에 그런 그 어떤 정치, 그 외교, 안보 이런 측면에서 그 안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노력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토론하는 이슈가 만약에 한다면 서울이 조건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을 필요로 하는지 여기에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답을 찾으려면 홍콩이 여기 헥시트라고 하잖아요. 그럼 홍콩을 나가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 그게 우리 서울이 가져올 수 있을까? 맞춰서 하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허브가 되려면 돈이 머물게 해야 됩니다. 돈이 머물게 하는 것들 어쨌든 그 사람들이 여기 와야 되고 돈을 여기서 안 갖고 가게 해야 허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콩이 어떤 허브인지를 한번 볼게요. 홍콩이 지금 글로벌 100대 은행의 70%가 홍콩에 있습니다. 은행, 뱅킹 업무. 글로벌 20대 보험회사의 65%가 홍콩에 있습니다. 특히 홍콩의 인슈런스가 세계 최대입니다. 그래서 20대 회사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홍콩이 글로벌 허브가 순위가 지금 3위 하는 이유가 위안화 허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세계의 하나의 통로 역할인데요. 그게 무역 통로, 그다음에 금융 통로인데요. 주로 위안화를 통해서 굉장히 금융 허브 위상을 높여왔습니다. 그리고 펀드 자산 관리 규모가 3조 달러 좀 안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IPO 세계 1위입니다. 뉴욕을 초과해요. 세계에서 가장 큰 IPO를 하는 국가입니다. 아니 국가 아니고 지역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핀테크 순위 5위입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만약에 한국이 했을 때 어떤 걸 갖춰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한국이 여기에서 어느 것이 가능할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있는 외국 기관들이 나간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큰 움직임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나가고 있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들이 하나는 위안화 후보가 타격을 굉장히 받았어요. 중국이 문을 닫으면서. 그리고 자산관리 쪽이 지금 싱가포르로 가고 있어요. 싱가포르이 지금 패밀리 웨얼스 매니지먼트를 하나의 자기네 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거부들이나 홍콩, 대만에 있는 그리고 대륙에 있는 거부들이 싱가포르의 자산관리, 패밀리의 자산관리 맡기는 그리고 IPO가 중국이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 기업들의 IPO 수요가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나스닥이나 뉴욕에서 상장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올라와서 못하게 하니까 홍콩을 다 갔거든요. 그래서 홍콩에서 세계 최대 IPO가 이루어져요. 이번에 NT 파이낸셜이 상장 유예당했지만 그래서 IPO를 제일 크게 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핀테크거든요. 근데 홍콩이 핀테크가 사실 전통 산업이 금융산업 발전하기 때문에 핀테크가 안 돼요. 사실상. 그러면 여기 우리 한국이 할 수 있는 게 조건이 좋은 게 뭐냐면 제가 한국에서 이런 세미나를 참석해보면 특징이 뭐냐면 너무 한국의 자체 조국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입니다. 우리 한국이 왜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만약에 다 만들어진 조건에서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없을 때 하는 게 대단한 거죠. 결국 이 지금 허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감을 충분히 가져야 돼요. 근데 이유가 어디 있냐? 저는 한국이 무역 규모가 한국이 GDP가 세계 10위입니다. 국토는 작지만 경제는 대국이라고 자신감을 가져도 돼요.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2,300억 달러 넘습니다.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게 지금 결제 페이먼트 산업은 굉장히 활발하게 할 수 있어요. 특히 지금은 이제는 CBDC, DCP 이런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핀테크 쪽에서 우리가 좀 더 선도적으로 머리를 오픈하고 하면은 이런 무역 결제 기반이 실물 기반이 있어야 금융 호버가 되거든요. 무역이 있다는 거는 돈이 머물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해지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자신감을 가져도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전략을 잘 짜면 됩니다. 전략이 포인트가 새로운 영역을 해야 된다. 아까 런던처럼 재보험 쪽. 근데 중국이 지금 재보험이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자산관리가 약해요. 근데 홍콩이 저렇게 되면 한국이 지금 크로스보더 업무, 중국인들이 지금 돈을 해외에서 운영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중국 기관들이 저를 더 많이 찾아옵니다. 한국 금융기관들하고 같이 글로벌 자산관리 업무 같이 하자고. 근데 여기 그 금융기관 사람들이 중국이라 이러면 무조건 놉니다. 믿지 않아요. 근데 다 중국의 그 시틱이나 이런 큰 애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안 하는 거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왜냐면 중국하고 시간 타임이 같아요. 그래서 유럽하고 미국과의 이런 시간적으로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유럽이나 미국은 중국보다 한국을 더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차이나 해지 상품에 대한 수요가 한국 금융시장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영역 그리고 새로운 이 상품 쪽으로 좀 더 머리를 쓰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약점이 뭐냐? 여기 지금 홍콩이 왜 세계 3위 금융 허브냐면요. 비즈니스 인바이러먼트 여기가 중국입니다. 주로 중국을 이용했다는 거고요. 휴먼 캐피탈 세계 1위입니다. 인재가 많다. 영어하는 인재가.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인프라 그리고 그 금융산업이 발전했고 제도 규제입니다. 근데 한국이 제가 여기 있어 보면 문제가 되는 게 하나는 제도 규제예요. 특히 국회에서 법을 통과해야 되는 것들은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하늘의 별 따기더라고요. 그래서 힘든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영어를 할 수 있는 국제 인재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한국은 OECD 국가에서 유일하게 이민국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주도에 그 난민들이 오면 처리할 수 없는 이유도 정책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그 14억이 있는 나라가 지금 이민국을 만들어요. 왜 이민국을 만드는지 아세요? 지금 인재 싸움이거든요, 미래는. 그래서 해외 인재를 중국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민국을 만들어요. 인구가 넘쳐나는데. 근데 한국은 들어오는 사람도 뭐 막 나가라는 주의예요. 왜냐면 한국은 그거 여러분들 모르실 건데 저는 외국인으로 살기 때문에 압니다. 한국은 은행이나 증권사가 외국인에 대해서 언택을 안 해줘요. 언택 우리는 비대면 못 합니다. 내가 가야 돼요. 걸어가서 해야 돼요. 창고에 앉아서. 왜 언택을 안 해줘요? 중국은 지금 외국인들이 여권만 가져가면 지금 가서도 언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한국은 이렇게 OECD라는 발달한 나라가 이렇게 외국인 외국인 한국인 딱 나누니까 들어오는 순간 또 똑같이 하게 해야죠. 이렇게 외국인을 불편하게 하면 어떻게 호부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선 개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상의 문제가 더 많다. 그러니까 이런 다른 것보다 저는 의식 전환이 훨씬 더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방법론 전술론적으로 한번 그냥 하나의 아이디어로 말씀드리면 제가 미국에 가봤더니 미국의 화교 금융자본협회가 그러니까 미중 이런 화교 금융자본 관련 화교가 전 세계 금융자본을 다 갖고 있거든요. 특히 동남아에. 근데 미중 금융협회가 각 주별로 거의 있습니다. 가장 큰 게 3개예요. 근데 이 금융 커뮤니티가 하는 일이 뭐냐면 예를 들면 시진핑이 미국 간다. 이러면 혹은 뭐 트럼프가 중국 간다 이러면 기업 단위로 서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크로스 금융 업무가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미중 금융협회들이 그런 걸 합니다. 그냥 거기에서 국제 업무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거의 캐나다도 있고요. 거의 다 있어요. 유럽에도 있고. 근데 한국에만 없어요. 이게 한중 뭐 금융 커뮤니티 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높은 등급에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 회의가 의미가 있으려면 저는 제안을 하면 이런 화교 자본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이 특징이 뭐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기 동포를 가진 민족이에요. 한인들. 한인 사회가 되게 크잖아요. 글로벌 그래서 그 한인, 화교 그리고 한국, 중국 이런 이런 것들 아우를 수 있는 금융자본 커뮤니티에 이런 실체가 있으면 이번에 시진핑이 지금 뭐 온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마다 그럴 때마다 이런 큰 딜들을 할 수가 있어요. 다 미국의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이런 데 빼앗기지 말고요. 한중 업무인데 미국한테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금융자본이 해야 되는데. 근데 다 미국을 써요. 골드만삭스나 JP모건. 왜? 국회에서 나중에 추궁할 때 왜 이렇게 국민들이 돈을 갖다가 이렇게 국내 금융기관에 맡기면 욕먹는데요. 왜 이렇게 국민들이 돈을 갖다 실력이 안 되는데 맡겼냐고. 근데 JP모건 골드만삭스에 맡기면 손실을 봐도 욕을 안 먹는답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과의 업무도 걔네들을 써요. 말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부터 시작하면 왜냐면 중국하고 한국과의 이런 실제 경제가 엄청 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요. 사람들이 제 말을 안 믿을 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한국에 5대 중국 국유은행이 다 들어왔어요. 공사은행 뭐 여기 중국은행 뭐 다 들어왔는데 제가 질문해요. 만약에 서울에 있는 공사은행 지점과 뉴욕이나 런던에 있는 공사은행 지점이 누가 더 업무가 많습니까? 제가 질문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당연히 런던이 하고 저 뉴욕에 있는 공사은행 지점이 업무가 더 많지 않을까요? 이래요. 답은 틀렸습니다. 서울에 있는 공사은행 지점이 업무가 훨씬 많고요. 수익성이 훨씬 몇 배가 돼요. 걔네는 저쪽 뉴욕이나 런던에 있는 애들은 여행사 역할이에요. 여행사. 업무가 없어요. 근데 한국에 있는 애들이 업무가 엄청 크게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두 나라가 거래 규모가 크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방증하듯이 자신감을 갖고 아까 금융기관들이 이제는 나는 세계에 나가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개념을 갖고 하면 왜 안 됩니까? 우리 개미들도 세계로 나가는데 동학개미, 서학개미 있잖아요.
그 한국 금융기관들은 창피해야 돼요. 개미들도 세계로 나가는데 금융기관들이 세계 지금 여기 금융기관들 포트폴리오가 해외 자산을 별로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서해 개미가 있잖아요. 얼마나 개인들이 대단합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의 DNA는 충분해요. 그러니까 훨씬 더 큰 의식 전환이 필요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논의를 보면 금융산업이 꼭 필요한가? 그거는 어리석은 질문이었다. 결국은 해야 되는 문제이고 미래를 향해서도 우리가 이 산업을 더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금융허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데는 패널들께서 다 동의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서 다들 동의하시는 문제들이 이제 관주도의 금융, 이것이 금융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 금융의 발전을 막고 있고 산업의 발전을 선도하는 기능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 그래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주도의 금융을 바꿔야 된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다 동의를 해주셨고, 그러다 보면 규제 부분에서도 바뀌어야 되고 또 의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다음 주제로 한번 연결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금융 건설, 또 국제금융 거점 건설, 허브 건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통일 준비와도 굉장히 연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독일 통일 그러면 가장 먼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통일 비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통일 비용에 대해서 지금은 아무 관심도 없는데 한국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독일에 오면 통일 비용 때문에 우리를 겁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결국 돈을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금융허브를 건설한다면 그 문제에 굉장히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북한이 뭔가 개방이 되고 저희하고 뭔가 할 때 결국 금융의 역할은 뭐고 한국이 할 수 있는 건 뭐고 이제 이런 주제잖아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의 입장이 굉장히 참 괴로운 게 지금 금융이라는 것 자체가 이 2차 대전 이후에 서구 중심의 브레튼 우드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조차도 유엔에 있는 그 북한 경제 제재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중국 기업들이 대놓고 북한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거나 금융 거래 못 합니다. 그럼 자기네들 다른 거를 못 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브레튼 우드 체제라는 거가 모든 국제 금융 거래 질서고 규범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현재로는. 중국도 못 벗어나고 있으니까요. 근데 중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나라니까 자기네가 어떻게 좀 위안화 체제를 갖고 금융거래 질서를 만들어 보겠다 하는 그 사이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구 쪽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하고 거래도 되게 많은 나라인데 위안화 거래를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이게 잘하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고요. 잘못하면 양쪽에서 다 왕따를 당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북한이라는 쪽하고 연결을 해서 봤을 때 저는 민간 섹터가 먼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리스크가 그렇게 큰 나라고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많지 않은데 먼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싫든 좋든 개방을 한다는 전제로는 지금 현재 있는 국제 금융기구들, 세계은행, 지금 뭐 아시아개발은행, 또 심지어 유럽은행도 지금 몽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열리면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니까 들어갈 거고요. 이거 지금 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은행들은 다 브레튼 우드 체제 하에 있는 은행들이고 그게 싫다고 중국이 AIIB라 그래서 한 5년 전에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아요. 지금 한 5년 퍼포먼스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 개발은행이 아니라 투자은행이 돼버리는 바람에 실크로드, 원벨트, 원로드랑 연결시켜갖고
처음에는 막 했는데 지금 다 주변의 국가들이 빚더미에 앉고 뭐 싫다 그러고 뭐 여러 케이스들 나오잖아요. 아프리카니 스리랑카니.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은 과정에서 한국이 어떤 스탠스를 갖고 이 개발은행 쪽에 좀 더 우리의 그 목소리라 그럴까요? 이걸 지금부터라도 좀 넓혀 나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월드뱅크 한국 이사국도 아니에요. 미안한 얘기인데 반 이사국입니다. 반. 예? 반씩 호주하고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러 그 국제개발은행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이 좀 목소리를 더 낼 수 있는 뭐 ADB라든가 뭐 등등 전략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좀 더 커지고 그 다음에 전제로 이제 북한이 개방한다는 걸 전제지만 그렇게 했을 때 우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은 그런 국제개발은행 쪽에서 먼저 생길 거고 지금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AIB를 만들 때 중국이 북한의 가입 신청을 노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지금 미국도 안 들어가 있고 일본도 안 들어가 있는 은행이고 중국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중국도 북한 가입을 노했단 말이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안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북한을 집어넣었을 때 자기네들이 AIB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받아야 되는 레퓨테이션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줄 사이에 사실은 줄타기를 잘 해서 이게 양쪽에서 왕따가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거는 저는 기존의 MDB 또 다행히 한국이 AIB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으니까 AIB 안에서의 우리의 역할 증대 같은 게 돼야 되는데 역할 증대는 고사하고 AIB 안에서 한국의 위상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총재 사건 이후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안 교수님 말씀하신 거를 듣고 제가 너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홍콩이나 싱가포르이 커지는 또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 화교 자본이라는 것이 금융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제가 알기로 한상은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성공하신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도 하고 하는 한상은 있는데 한상이 이 파이낸싱 섹터까지 좀 아직 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북한 개발이 된다면 해외 동포들도 이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해외에서 성공한 비즈니스 한국 분들이 북한 사업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데 그런 그러니까 조건이라고 하는 건 이제 물건 사고 팔고 해서 돈 버는 거 말고 한국 교포들이 한국하고 북한을 잇는 그런 파이낸싱의 비즈니스의 조건들을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보다는 북한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훨씬 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상을 좀 파이낸싱 섹터 쪽에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같이 좀 만들어내는 조건을 만드는 게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누가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국을 통해서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북한 자체가 그 국제금융 관행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모르면 이게 쫓아오기가 아무리 우리가 해준다 그래도 우리는 도너지 수혜국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북한 자체를 빨리 좀 그렇게 니네 우겨서 되는 건 아니고 니네 말대로 되는 건 아니고 이게 협상 과정이지 않습니까? 도너하고 수원국하고. 그래서 이 국제적으로 이 국제금융 관행에 대해서 북한을 빨리 좀 트레이닝 시키는 거 그거는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고 제재에 걸리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금융 전문가들, 국제금융 전문가들을 과연 누가 트레이닝을 시켜주고 누가 빨리 이걸 업그레이드 시켜줄 거냐. 저희가 안 하면 중국이 하겠죠. 그러면 그거를 좀 한국이 좀 우선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꼭 한국 정부나 우리 남한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북한하고 그게 되는 뭐 중국이든 뭐
유럽의 채널이든 또 동남아의 사회주의 국가 채널이든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북한한테 체계적으로 국제금융 관행은 어떻고 금융 결제는 어떻게 하는 거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 익숙하게 만들어서 북한의 정책 당국자들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금융 정책이나 정치나 이런 쪽에서 제도가 지금 못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장님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굉장히 심하게 우리 이 정책이나 정치인들 제도를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북한이라고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잘못한 부분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그게 빨리 우리 원코리아를 빨리 달성하는 조건이 아닐까 생각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네, 이게 뭐 통일 준비와 국제금융시장 활용 방안 훨씬 좀 추상적이고 손에 안 잡히는 이런 그 테마로 넘어왔는데요. 역시 그 통일 준비 역시 이거는 좀 정치 영역의 일이다, 외교 안보의 영역인데 현실이 뭐냐면 북한은 뭐 쌀 준다로도 안 받고 백신 우리도 없는 형편에 준다로도 안 받고 이런 상황이고 그 핵심 뭐냐면 미국과의 그 관계인데 글로벌 그 질서에서 미국과의 관계인데 그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제 그 경제가 낙후하다 보니까 결국은 저는 뭐 이쪽 분야의 전문가 아니지만은 그 어떤 핵 개발, 뭐 미사일 개발 이걸 통해 갖고 상쇄하는 그런 이제 그 정치적 그런 대처를 하고 나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제 모든 걸 다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 질서에 그 위협이 되니까 뭐 벌써 한 15년 됐죠. 뭐 방코 델타 아시아 그 북한과의 거래가 있으면 다 차단합니다. 이제 일체. 예. 그리고는 북한을 직접 제재할 수 없으면은 그 거래했던 제3자 그 세컨더리 그 생션이라 그래갖고 이제 하는데 그게 아주 미국에는 그 무슨 뭐 그 법조문 같이 어디 돼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거는 뭐 굉장히 뭐 그냥 바위같이 굳어 있는 그런 그 제재 수단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래서 통일 준비 말 그대로 이 통일 준비는 그 노력을 한편으로 굉장히 그 기울여 그 나가야 되면서 제가 이제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그 품고 끌고 나가야 된다. 아까 벌써 한 시간 이상 그 다 논의한 내용인데요.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제조업 강화 그리고 금융을 주도 산업으로서 더 키우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거야말로 이제 그 통일에 대비하고 준비해 갖고 어떤 그런 이제 상황이 왔을 때 그 같이 이렇게 끌고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돼야 되는데요. 예컨대 뭐 AIIB 그리고 부총재 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돈을 많이 냈어요. 그리고는 아무런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총재 자리도 뺏기고 그냥 우리 스스로의 어떤 그 과실로 빚어진 일이기 때문에 발언권이 이제 우리가 이제 목소리를 안 내가지고 이제 그 자리도 그냥 뺏겨가지고 뭐 좀 우리가 이제 입장을 뭐 내세우기도 뭐한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요. 그 AIIB도 보면은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뭐 중국은 또 이게 셈법이 다릅니다. 이제 무슨 자기들 뭐 1대1로 이런 강화 차원이기 때문에 뭐 라오스, 뭐 캄보디아, 뭐 베트남 이런 데다가 저기 가서 뭐 도로나 주고 하는데요. 뭐 그런 상황이고. 더구나 이제 RCEP하고 TPP가 있는데 이 RCEP하고 TPP는 뭐 그런 그 배경을 다 이해하시고 계실 텐데요. 우리는 이런 그 다자무역 그 체제 안에서도 적극 활용을 해가지고 이게 다 이제 무역이고 금융이 따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RCEP를 가입을 했는데 그 TPP도 뭐 당연히 가입을 해서 그런 외연을 그 넓히는 노력이 즉 그 통일을 내실있게 준비하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이제 RCEP하고 TPP 따서 말씀드리는데 중국이 지금 미국이 CPTPP를 들어가기 전에 빨리 CPTPP를 들어가야 되지 않나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바이든 정부가 만약에 만들어지고 TPP로 들어가면 독소 조항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에 멤버가 들어올 때 자기네 동의를 거쳐라는 왜냐면 지금 CPT에 미국이 없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중국이 영원히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토론하고 있어요. 그거는 추가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 한국 입장에서는 RCEP이 지금 굉장히 이익이 커요. 실제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계산했는데
GDP 유발 효과가 한국은 한 2.85% 되고 일자리 그러니까 실질 임금 증가율도 지금 숫자가 거의 아직 2% 넘어요. 그래서 한국이 가장 혜택을 3% 넘어요. 그래서 가장 혜택을 받는 국가에 속하고 중국은 RCEP에 들어감으로써 지금 GDP 유발 효과가 0.41%, 일자리가 임금 소득 상승이 0.43%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주로 시장 역할을 하는 거죠, RCEP에서. 그래서 한국이 실제는 가장 지금 혜택이 큰 게 RCEP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금융 허브가 환경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비즈니스 환경이 사실은. 그냥 추가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 교수님이 말씀해 준 게 사례가 있습니다. 북한의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북한이 중국식으로 이제 뭐 시장 경제로 이렇게 갈 거예요. 어차피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시장 경제로 가면 북한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4, 5년이 안 돼서 말레이시아를 초과할 거예요. 금방. 근데 핵심이 뭐냐면 거기에 있는 인재들 지금부터 트레이닝 시켜야 되는데 그때 중국 연변대학교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김일성 대학에서 엘리트들을 금융 트레이닝 시키고 싶은 거예요. 북한에 금융 교수들이 없어요. 그래서 북경대하고 칭화대를 보냈대요. 근데 가서 둘 다 영어로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둘 다 영어를 못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트레이닝이. 그래서 김일성 정학대학에서 방법을 고쳐서 이제는 우리 민족 교수들이 강의하는 연변대학이 있는데 연변대학 보내서 근데 연변대학 갔더니 금융학과가 없어요. 제가 경제학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요청이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북한의 엘리트 그게 다 북한의 장차관 아들들이나 이런 사람 공부해요. 엘리트들이. 그래서 금융을 가르쳐야 되는데 연대는 그런 교수가 없다. 그래서 한국 교수들이 결국 와서 가르쳐야 된다. 근데 한국 교수들은 북한을 못 들어가니까 연변대학이 플랫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좋은 대학을 좀 소개해달라 그래서 서울대나 연세대나 뭐 고대나 이렇게 좋은 대학들 있잖아요. 성균관대를 넣어줘야 되겠네. 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케이. 그래 제가 했는데 여기 좋은 대학 교수들은 그러고 안 하려고 해요. 왜 거기 쓸데없이 그런 일을 가기 싫어해요. 그래서 그다음 북한 쪽에서도 재밌는 게 여기는 한국의 금융학과란 표현이 없어요. 파이낸스, 재무론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금융학과라고 있는 이런 대학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숭실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숭실대 교수들이 갑니다. 그래서 연변대학에서 거기서 북한 사람들하고 강의는 여기 교수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연변대학이 이런 북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인재를 트레이닝 시키고 이런 아주 좋은 플랫폼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런 실제 사례가 있다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북한이 1대1로라든가 그리고 월드뱅크라든가 ADB 이런 자금이 북한 개발에 들어가줘야 되는데 사실은 세계은행하고 ADB는 다 미국 쪽 주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 영향이 크죠. 그리고 1대1로는 중국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직 보고 있는 거예요, 북한을. 근데 1대1로가 AIB가 사실 동남아나 이런 국가에 많이 투자됐어요. 엄청나게 투자됐는데 한국 언론에는 부정적인 것만 나가서 그렇지 성과가 큽니다. 성과가 큰데요. 몇 가지 사례가 있어요. 안 좋은 사례가 있는데 근데 중국도 이게 겁 없이 달려든 거예요. 이 나라들을 들어가서 융자를 해주고 대출을 해줬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나라들이 대부분 신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신용평가에서 할 수 있는 신용이 없어서 프라이싱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프라이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겁 없이 중국 개발은행이 들어갔다가 자기네 다 손실 보는 거예요. 국유은행이 가고 이래서. 그래서 이거는 중국이 혼자 하면 큰일 나는구나. 왜냐면 이게 다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변했어요. 빨리 다른 나라로 같이 와 해달라. 왜냐면 이게 어떻게 프라이싱 없는 국가들을 신용을 어떻게 프라이싱해서 그 프로젝트를 프라이싱 할 거가 지금 중국이 부닥친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그런 나라들 신용이 없어요. 대부분 지금 데이터가 없는 나라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북한도 그런 나라에 속해요. 그래서 국제 자본을 쓰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북한 개발을 누가 하고 있냐? 실제 저는 북한을 많이 가봤거든요. 근데 중국 자본들이 해요. 근데 거기 가서 뭐 하냐면 중국 자본들이 있잖아요.
근데 북한 사람들의 문제는 중국을 싫어해요. 사실은 싫어해요. 그래서 이게 막 안 맞아요, 둘이. 그래서 저는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왜냐면 이게 북한이란 이름을 너무 민감해져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한국에서 미래 50년, 미래 100년 통일 한국을 위해서 뭔가 하려면 굉장히 이렇게 머리를 세련되게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북한을 달고 하면은 예를 들면 통일은행 만든다. 이래서 통일은행을 이사본으로 넣는 걸로 해버리면 국제적인 저항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포를 활용해야 돼요. 교포.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 러시아에 있는 우리 교포, 중국에 있는 우리 교포 이런 제3국을 활용해서 이 제3국의 사람들이 자본가로 커져야 되고 거기 자본가들이 금융의 어떤 걸 통해서 북한에 투자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일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독일 후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독일, 중국 이렇게 이런 방법을 써서 화교, 한상 뭐 이런 방법을 써서 이렇게 급하지 않게 이렇게 천천히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항이 엄청 크게 다가오면 민감한 이슈거든요. 중국한테도 미국한테도 민감하기 때문에 한국은 굉장히 이걸 오히려 독일에다가 이런 거 놓고 하는 게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네. 트레이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트레이닝은 연변대학이나 활용하면 되는데 우리 자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본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채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3국을 활용하고 우리가 한상, 화교 그리고 우리 중국의 경험 말씀드리면 중국이 처음으로 시장경제할 때 누가 제일 먼저 와서 개발을 했냐면 화교들이 했어요. 제일 먼저 대만 화교들이. 그래서 이 화교들한테 어떻게 하겠냐면 중국의 그 지금 공상은행, 뭐 건설은행 이런 대주주들이 다 화교한테 줬어요. 특히 대만의 화교들이 와서 은행 자본을 장악하게 했어요. 지금 뭐 소주변호 있지만 그래서 북한도 하게 되면 지금 은행을 그렇게 줄 거예요. 지분을. 그 지분을 누구 가지냐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한테는 안 줄 거잖아요. 왜냐면 이게 민감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다른 형태로 가지고 있어요. 북한의 은행들이 국유 지분을. 그렇게 하는, 예, 알겠습니다. 앞에서 기관 관련된 걸 많이 말씀하셔서 일단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북한 관련 뭐 금융 얘기한 금융 정도까지는 안 가고 자본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전 세계 자본은 지금 자본 전문가들은요 전 세계 어디서 IRR 얼마 나오고 이거 다 보고 있거든요. 이게 민간 금융이라고 얘기할 정도 되면 주로 민간 자본이 흘러가는 건데 그거는 우리 걱정할 필요 없다고 봐요. 전 세계 자금은 흘러납니다. 근데 문제는 북한과 연결을 했을 때 어떤 거였는데 북한을 원천적으로 보면 우리가 경제 발전한 게 최빈국이잖아요. 최빈국이면 노동은 충분해요. 노동은 우리가 잉여 노동력 충분하고 기술은 떨어지고 결국은 자본만 들어가면 개발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60, 70년대 했듯이요. 결국 자본인데 우리가 이제 자본 유입을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북한을 봐야 되느냐 우리 동서독도 얘기를 하는데 이 통일비용 아까 이제 윤 박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이 통일비용을 보면은 동서독이 통일되면은요 그 통일비용은 서독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왜냐 한 나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이런 얘기 하면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남북한은요 통일 전에 그 자금이란 북한의 하나의 국가가 어떻게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남한에서 다 책임져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북한의 개발에 그 어떤 필요한 자본들이요. 그럼 그 자본들이면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남북한 문제에서 한 북한도 하나의 국가 형태로서 그러면 이 통일 비용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비용이라는 게 왜 한국만 다 부담을 해야 되느냐? 북한은 최빈국이에요. 우리나라 대외 원조 자금만 해도 지금 민간 자금은 이제 둘째 치더라도요. 우리나라 대외 원조 3조가 넘어요 지금요. 북한을 빼고서요. 북한 들어가는 건 우리가 공식적인 ODA에 안 넣었는데요. 그럼 전 세계 돌아가는 게 한 2,000조 되나요? 그럼 전 세계 들어가는 ODA 자금이요. 뭐 MDB든 뭐 바이레터럴이든 전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자금은요 최빈국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이에요. 그리고 선진국들이 우리가 다크에 가입돼 있지만 써야 될 돈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결국은 뭐 어떤 원자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금융이나 자본이나 투자 자금은 전 세계에 얼마든지 흘러다니는데 북한이 그걸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국제사회 특히 MDB들의
그 북한에 대해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그것만 되면은요 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저희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가장 우리가 저도 경제학을 하지만은 저도 옛날에 뭐 이제 그 북한 그 투자 얼마 있을 때 얼마 이거 다 분석해봤지만 가장 오류는 결국 뭐냐 핵 문제예요. 이거는 공통 문제고 뒤에 있는 문제는 우리가 얼마든지 그거는 뭐 좌우가 없다고 봐요. 투자했는데 경제 성장이 되고 개발되는 걸 가지고 누가 반대하는 근데 투자할 상황이 됐느냐라는 거죠. 북한 자체하고 국제사회가. 그건 결국은 거기에 이제 좌우가 나는 갈린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문제는 우리나라만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정부들이 지금 북한 문제에 지금 걸림돌은 저는 투자하면 성장하고 투자할 수가 있다라는 건 다 동의를 하는데 여건이 되느냐는 게 반대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고 그건 뭐 다른 영역 문제니까. 그리고 하나 더 추가드리면은 우리가 북한의 뭐 통일 비용 아까 말씀하신 하나를 더 추가드리면 통일 비용은 왜 아까 똑같은 얘기 왜 한국만 남한만 부담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북한 한국에 쓰는 ODA 자금도 있고요. 국가 차원에 그 다음에 전 세계에 들어오는 ODA 자금이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난 저희들도 계산해봤자 뭐 5, 6% 성장하기 위해서 뭐 10년 뭐 200억 불 필요하다면 25억 1년에 25억 불이거든요.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부담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돈인데 전 세계에 흘러들이는 대외자 원조 자금만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단계에 넘어가면 FDI까지 가겠죠. FDI까지 갈 정도 되면은요. 우리 지금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보시면 돼요. FDI 들어가서 그때는 ODA 자금 필요 없어도요. 민간 기관들이 다 알아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좀 먼 얘기죠. 그다음 하나만 더 추가로 베니핏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자꾸 통일 비용 얘기하는데 통일 비용이든 뭐 경제 협력 비용이든 어떤 식으로 의미를 붙이는 간에 편익이라는 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자금이 당연히 들어가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해외 자금이 들어오면은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뭐 일본에서 투자한다. 한국 기업 없으면 한국말 못하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MDB 들어가도 한국 파트너 데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 편익은 무한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발전 단계에서 보면 결론이 뭐냐면은 결국은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자세가 되어 있느냐는 거고 거기에 연관돼서 국제사회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되어 있는데 투자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느냐는 부분인데 금융허브하고 마지막에 연결시키려면 그것이 활성화되면은 서울이 당연히 금융허브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들이 서울에 와서 지점 차려서 북한 투자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관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국회와 정부가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뭐 국회의원 선거만 하고 바뀌고 나갖고 이제 그 당락 차원에서 그 어떤 그런 정권 유지, 그 집권 그것만 이제 좀 빠져 있는데 그게 아니고 국가에서 해야 할 일, 그런 처방적으로 위원회를 둬갖고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그 위원회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여기 다 거론된 그런 걸림돌 제거, 그 리스트업 해가지고 뭐를 제거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 근데 그럼 뭐 이런 거 하자 그러니까 또 무슨 뉴욕 뭐 런던 할 필요 없어요 사실. 가도 되지만 그거 다 했습니다. 옛날에 보고서 수십 개 나와 있습니다. 네, 나와 있고 뭐 하니까 그런 그 유치 그 노력 뭐 필요하면 이제 뭐 이런 회의는 개정할 수 있겠죠. 보고서도 정기적으로 만들고 네, 그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 수요자 조사 런던에 이제 5천 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그 수요자들을 우리가 이제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 의견을 정기적으로 물어보고 계속 그 한국에 올 수 있게 특히 이제 우리는 타겟이 지금 소위 핵시트인데요. 그 사람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나갈 겁니다. 이제 한 10년 정도 장기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1, 2, 3단계 그렇게 급한 사람들은 1단계로 나가갈 텐데 그 사람들을 한 10년간 우리가 그 프로젝트로 어떻게 데려올지. 그러니까 도쿄하고 오사카도 뭐 특히 도쿄죠. 굉장히 노력을 하고 그쪽으로 안 갑니다. 이제. 왜냐면 그만큼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뭐 뉴욕, 런던, 홍콩, 싱가포르의 그런 특색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와 유사한 그런 제도와 환경을 갖춰야 되는데 그 수요자들에게 요구 무엇이 필요한지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계속 뭐 대면 접촉도 하고 그런 게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그 불확실성 어떤 그 제거하고요. 그 안에는 이제 그 뭐 정치권에 뭐 꼭 정치권에 맡길 일이 아닙니다. 그 남북 문제라는 것이 이제 우리 뭐 누구나 다 이제
참여해서 그런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고 특혜간에 이 땅에 떨어진 그 금융 감독 시스템의 그 정상화, 예. 그런 우리 그 자체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런 그 규제 환경 속에서 그 역할을 못 해갖고 이제 이윽고 이제 뭐 그 사모펀드 잘해보겠다고 사실은 금융업으로 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완전히 그 네거티브 시스템을 간 겁니다. 여기 이제 갔는데 그거를 우리가 단속을 관리를 제대로 못합니다. 97년에 외환위기가 왜 왔느냐? 우리가 대외 개방을 하고 나서 그 단속을 해야 되고 금융개혁을 하자는 위원회가 설치됐는데 국회에서 발목을 잡아갖고 실행을 못했습니다. 그게. 그는 뭐 그런 일들이 지금 30년째 계속 이제 시간이 멈춰 있는 겁니다. 이제. 예. 그리고는 그 뭐 아주 미시적인 얘기인데 우리 한국의 그런 금융 인재들이 해외를 떠들지 않고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가 그 통일을 대비하는 그런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첫 번째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거의 우리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려 예를 들면 뭐 통일 한국 금융 포럼 하여튼 뭐 그런 뜻으로 이름을 꼭 이렇게 안 달더라도 어쨌든 뜻 이래서 한상의 자본, 화교의 자본, 재외 동포의 자본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시너지를 발휘하고 한국에 그 돈들이 머물게 하면 금융 허브가 가능하고 그리고 북한 이슈에 관해서 좀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질 거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래서 연관된 이슈가 우리 여기 저 의원님도 계시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재해동포법입니다. 여기 한국이 이민국도 없지만 재해동포 문제를 아직까지도 옛날식으로 다뤄요. 그러니까 옛날에 재해동법이 만들어질 때 우리가 말하는 지금 말하는 소위 선진국 중심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잘 사는 동네 분들이니까 돈도 많고 크레딧도 있고 이래서 그 사람들 중심 만들어지다 보니까 중국하고 CIS 지금의 러시아 이런 지역을 같이 취급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되게 황당한 일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번에 코로나에서 알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던 선진국이 얼마나 형편없는 나라인 게 지금 이번에 다 드러났잖아요. 너무 오버밸류가 됐습니다. 그쪽은. 근데 지금 그 전 세계 부가 북미, 유럽, 아시아 옛날에 아시아는 10%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점점 아시아로 자본이 이동하고 이쪽으로 돈이 넘쳐나는데 한국의 대부분 법이나 규제나 다 아직도 저쪽에 맞춰져 있어요. 대표적인 게 재해동포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국 CIS를 같이 취급해서 저는 궁금한 게 재해동포법이 나온 이유가 재해동포를 어쨌든 동포로 인식하는 거잖아요. 동포로 인식하는데 왜 선진국 동포는 동포고 중국하고 CIS 동포는 못 사니까 여기 와서 그 비자를 F4로 바꾸려면 중국하고 CIS 동포들은 시험을 봐야 돼요. 이런 건설 자격증 시험 이런 걸. 그래야 F4 비자를 줍니다. 근데 그게 100만 원이에요. 우리 돈으로 100만 원. 근데 저쪽 사람들이 오면 그런 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한국인들보다 더 국민 대우예요. 근데 왜 중국하고 CIS는 여기 와서 비자를 받으려도 한국어 시험 봐야 되고 사실은 중국에 있는 그 교포들이 훨씬 전통을 더 많이 이어갔고 대부분 독립운동 후손들이거든요. 근데 미국에 간 사람들이 1.5세대부터 한국어를 못 하거든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을 동포로 모두 우리 그냥 한국인보다 더 자유롭게 해주고 중국 CIS 온 사람들은 시험을 봐야 자격을 주고 이게 인권 차별이 아니에요? 동포면 똑같이 취급해야 되죠. 잘 사는 동네나 저기 오나 똑같이 대해야 그게 진짜 동포로 대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도 안 고쳐지고 있어요. 계속 말하는데. 근데 저는 이게 인식이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오히려 중국에 온 동포들이 돈도 더 많고요. 한국과 돈을 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창업을 더 많이 해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 강남에 있는 음식 체인점들이 다 동포들이 해요. 체인점을. 돈이 다 그쪽에서 와요. 근데 거기를 계속 옛날식으로 대해요. 옛날에 그 중국으로 대해서 뭐 하나 하려면 저쪽은 하나도 서류를 안 받는데 이쪽은 그 러시아 이쪽 똑같이 취급해서 무슨 시험을 봐야 되는데 되게 복잡해. 그래서 저는 이런 개념으로 어떻게 호흡을 합니까? 사람들이 마음대로 왔다 가게 해야 되죠. 외국인이든 뭐든지 이런 자기 동포도 이렇게 차별하는데 무슨 북한을 고민할
저기 전에 동포를 먼저 진짜 동포 취급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요? 그리고 법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강 교수님이 궁금해하시니까 제가 그냥 설명드리면 홍콩 문제는 홍콩이 97년에 중국을 반환했는데요. 거기에 있는 모든 기득권 그러니까 법부터 사법 체계부터 시작해서 행정 체계 그리고 경제 체계 이런 장들이 다 영국 사람들입니다. 혹은 영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그쪽에서 살면 여기 와서 모든 기득권을 다 행사하니까 중국이 회귀가 됐는데 명의는 회귀가 됐는데 실제는 중국이 말을 하나도 듣지도 않고 오히려 굉장히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해서 홍콩을 어떻게 중국의 내륙화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쨌든 좀 더 통합을 시킬까 고민하다가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지난번에 홍콩 우리가 말하는 보안법이라는 그런 게 결국 만들어졌는데요. 취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홍콩을 대륙에 흡수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홍콩이 이미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항도 세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생각한 전략이 뭐냐면 위에강호 따완치라고 있습니다. 위에강호 대망구라고 이름을 재서 홍콩, 선전 그리고 광동성을 하나의 큰 발전 전략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의 전략은 뭐냐면 홍콩의 이런 금융허브 역할을 심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천을 앞으로는 뉴욕하고 런던하고 똑같이 등급. 우리가 뉴욕, 런던 하면 심천이 세 개가 똑같은 등급의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심천이 장점이 뭐냐면 홍콩에 딱 붙어 있습니다. 지하철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심천을 갖다가 완전히 자부항로 개방을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홍콩처럼. 규제를 풀어주고 그리고 심천이 장점이 뭐냐면 화웨이, DJI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최고의 기술 기업들이 다 심천에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 기술이 핵심지고 그리고 거기는 평균 연령이 젊은 30세가 30세가 안 돼요. 맨 젊은 애들이에요. 그리고 기술 그다음에 대학이 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칭화대, 북경대 다 심천에다 대학 분교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홍콩에 또 과기대 이런 대학들이 있단 말이에요. 인재들이. 그래서 홍콩의 금융허브 기능을 심천의 제조업 기반 그 다음 시장은 광동성입니다. 광동성 GDP가 한국을 초월하거든요. 지금 거의 비슷할 거예요. 둘이 다. 그래서 시장은 광동성이 있으니까 앞에 혁신 시범지구 그리고 홍콩의 금융허브해서 홍콩, 마카오, 심천, 광동성 하나의 위에강호 따완추를 해서 거기에 글로벌 동북아시아에서의 제조허브, 금융허브, 물류허브로 만들겠다라는 게 중국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천은 있잖아요. 시간 문제입니다. 2030년 아니면 35년에 중국은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사회주의 모범도시에서 그 표현이 다른 말로 하면 뉴욕하고 런던하고 똑같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 그래서 인재 있죠, 대학이 있죠, 시장이 있죠,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중국이 이번에 쌍순환이라서 외순환이 핵심 지역이 심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해보다 앞으로는 심천이 훨씬 더 하나의 허브로서 역할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해하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예, 마지막이라 간단히 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저는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정치가 사류다 정치 얘기 나오는데 정치는 저는 파퓰리즘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나 파퓰리즘을 꼭 좋게 얘기할 수도 있고 나쁘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정치는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치가 나는 국민을 인도한다, 이도하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투표에 의한 자본주의,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국민들이 많이 원하는 다중으로 갈 수밖에 머저리티 보팅이기 때문에 그게 좋게 얘기하든 뭐하든 이제 파퓰리즘이기 때문에 그건 저는 걱정을 안 하는데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한국이 이러한 특히 자본주의 꽃이라고 하는 금융을 생각을 하려면 결국 우리 스스로가 글로벌화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판단 기준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면 돼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는데 불편하다 그거는 글로벌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언제든지 왔을 때 꼭 우리는 우리나라 국민 동포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면 다 외국인이거든요.
우리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외국인이에요. 왜 우리가 미국인하고 외국인하고 뭐 미국인이거든요. 우리나라 뭐 얼굴이 비슷하다 이런 거지. 저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없다고 봐요. 그 왜 그러냐면은 금융 허브가 되게 어려운 나라가 한국, 일본이 왜냐하면 그만큼 그 글로벌화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방송을 보면은 거의 90% 이상 국내 뉴스잖아요. 국제 뉴스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그만큼 저는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개념에서 모든 걸 판단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교수 채용할 때 외국인 교수 좀 월급 더 주자 그러면 못 주게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금융은 이거는 뭐 몇백 배라도 주고 데려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글로벌 스탠다드 개념으로 판단했을 때 그게 우리가 그쪽으로 가냐 안 가냐, 갈 수 있냐, 준비가 되어 있냐, 저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뭐 짧게 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이제 뭐 통일한국인데 통일한국 이전에 우선 남북 교류도 안 되고 지금 남북이 먼저 뭔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저도 일단 비핵화라는 전제를 저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핵화가 안 되는 상태에서는 다 공연불이고 지금 우리 김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이런 도상 연습 지금 5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문제는 아닌데 제가 약간 뭐 이렇게 정치하시는 분들을 좀 비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야당이라는 분들은 그냥 비핵화에 머물러 있어요. 비핵화 안 하니까 그 다음에 필요한 논의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도 바깥의 국민들한테 보이는 거는 안보가 제일 중요하다. 우리 핵 안 되면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입장에서 하나도 안 물러나 있는 분들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분들은 도대체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그럼 비핵화 됐을 때 야당은 뭐 할 건데요? 갑자기 비핵화가 되거나 천천히 되거나 하나도 제가 보기엔 준비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것도 잘못된 거고 지금 여당은 뭐 우리끼리 하자는 얘기 아까도 우리 조 의원도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한반도나 남한의 지금 여건이. 그래서 지금 우리 강 교수님 글로벌 트렌드 얘기했는데 조금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안 교수님처럼 중국에 잘하시는 분들 얘기도 좀 많이 들어야 될 것 같고 정말 미국 잘하시는 분 얘기도 들어야 되고 일본도 중요한 플레이어인데 일본 지금 이렇게 자꾸 우리가 밀치는 그게 아니라 일본도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고 러시아도 잘 알아야 될 것 같고 그게 조금 글로벌 트렌드나 우리 지역 주변에 관한 거가 조금 더 돼야지 그 다음에 우리 남북한이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얘기가 그 틀 안에서 나와야지 그냥 그거 다 떼어내고 남북한만 뭐 이건 아닐 것 같거든요.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과장돼서 표현을 하는지 몰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거하고 하려면 우리 김동호 소장님 현실적인 제안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뭐라고 부르든 간에요. 위원회로 부르든 뭐로 부르든 전문가들하고 같이 모여서 저는 계속 좀 업데이트 했으면 좋겠어요. 상황이 지금 그대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바뀌잖아요. 바뀌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메뉴들이 어떻게 조정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지속적인 작업입니다. 우리 지금 사회 보시는 우리 윤 원장님 자신은 평생 그것만 이렇게 많이 해오신 영역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금 업데이트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문가 집단들하고 그런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 의사결정 집단이 저는 정치 집단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민간의 그 중요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계속 같이 업데이트하는 작업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조금 파일럿 엑서사이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 도상 연습만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중국도 동북 삼성이 지금 사실은 개발 초기에는 앞서는데 지금 좀 낙후돼 있어요. 중국 전체 그 성들하고 보면. 근데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나중에 남북 교류를 할 때 지금 아까 연변대 말씀도 하셨지만 길림성이나 이 단둥이나 굉장히 중요한 위치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랑 뭔가 좀 해보는 거죠. 우리가 북한 빼고라도. 그럼 북한이 겪는지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그 가능한 파일럿을 그런 데랑 한번 해보는 거. 왜냐면 그 중국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좀 낙후됐으니까. 또 하나는요. 동남아인데요. 동남아에서 베트남 빼고요. 베트남 지금 너무 많이 가 있어요, 우리. 그리고 너무나 많은 그 시행착오나 성공 실패 사례가 있으니 베트남처럼 크지 않지만
캄보디아, 라오스 다 사회주의 국가예요. 북한하고도 가깝고요. 또 지금 후발로 나온 미얀마. 미얀마는 우리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큰 시장이니까 지금 유럽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라오스, 캄보디아 같이 별로 그렇게 눈에 안 띄지만 이미 중국이 많이 하고 있지만 한국은 좀 다른 목적을 갖고 라오스, 캄보디아 좀 작아 보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실험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고 안 되고. 그리고 왜 그 나라들을 말씀드리냐면 이네 나라들은 작지만 북한하고 채널이 있어요. 야, 한국 애들이 들어와서 했는데 잘하더라. 우리 이런 거 배웠더니 사회주의보다 이게 낫던데? 이런 걸 꼭 우리말로 해야 됩니까? 우리 도움을 받은 그네들이 북한에다 전달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좀 구체적인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 많이 논의했던 많은 좋은 아이디어들을 작은 거라도 좀 북한의 그 북쪽 접경인 동북 삼성 또 우리가 조금 간과하고 있었던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데서 해보는 거죠. 해보는 거고 하는 과정에서 너네 배우고 싶으면 라오스로 알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좀 만들어 나가면 어떨까? 그게 저희 논의를 다음 단계로 좀 진전시키는 거 아닐까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결국은 금융 허브라는 것이 비전의 문제다.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비전의 문제다.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글로벌 트렌드를 무시해서는 안 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해서 이 비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여야에서 전문가와 함께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팔로우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어저께 제가 다른 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분들도 이제 NPO 쪽 하시는 분인데 적어도 한 10년은 일해야 성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5년마다 정부가 바뀌니까 위원회도 다 5년 단위로 사라지고 없어지고 하는데 여야가 같이 참여하면 사실은 정권과 상관없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적어도 지금 여기 참여하신 분들도 제가 기억해 보면 노무현 정부 때 이미 동부가 금융허브 하실 때도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 이랬던 분들인데 그동안에 다시 업데이트가 안 돼서 이런데 마지막으로 제안해 주신 것들이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만들고 그거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적어도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는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따로 뭐 제 말씀을 안 드려도 여기에 사실은 대부분의 여기 참석자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저도 조정원 의원하고도 또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서 실질적인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잘 맞춰주시고 내용도 굉장히 알찬 내용으로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패널 토론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참가해 주신 우리 전문가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1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